네. 신년 초에 이렇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정치개혁을 위해 참여해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새해에는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오늘 이 모임도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치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헌재가 2대1로 인구 편차를 제한함으로써 선거구제 개편이 갈등에 떨어진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또 국민들이 이번 선거구제 개편의 계기가 국민 통합과 정치 발전에 큰 제도적 변화를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희망, 그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평가가 낮게 된다면 당연히 그거 줄이는 거 별거 아니다. 심지어는 줄이는 게 옳다라는 주장으로 연결될 것이고, 평가가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을 어떻게 늘릴 것이다 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구제 개편에 맥이 되는 부분이 비례대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국회에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었던 게 지난 11년 전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가 확대되고, 특히 여야가 장애인 대표들을 경쟁적으로 당선 순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부랴부랴 국회 전체가 장애인들의 통로를 개설하기 위한 벼락공사를 하게 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는 장애인이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를 들어올 수 없었다는, 장애인들에게는 닫혀진 문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사례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비례대표 논의가 쉽게 이렇게 농부가 씨앗 탁 잡아먹는 것처럼 이번에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되고, 지역구는 최소한 10여 석 이상 늘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의석 증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제일 쉽게 제기될 수 있는 방안이 비례대표 줄여서 지역구를 늘리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주어진 정치개혁의 계기인 선거구제 조정을 이렇게 누가 씨앗 탁 잡아먹고 또 당장 먹을 곡식을 따고 새해 뿌릴 시종자를, 종자를 끓여먹는 일로 이렇게 전락해서는 안 된다 하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만큼 언론과 우리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사로 연결됐을 때 의미 있는 어떤 공론이 가능하고, 그것이 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해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그것이 공론화될 수 있는 또 과정도 함께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으로 감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사연을 맡게 된 이범입니다. 민주정치연구원의 부원장이면서 정치혁신 실천위원회 위원이긴 한데요. 사실 지난 연말 12월 30일에 저희 혁신위원회 정치혁신 실천위원회 주최로 토론회를 열었었습니다. 그 토론회 이름이 이른바 200대 100 토론회인데요. 200대 10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지난 대선 때 공식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지역구 200, 그리고 비례대표 100,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는 그런 공식 공약이기도 했는데,
원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근에 전체적으로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이제 현안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토론회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하에 그때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회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비례대표라는 것이 이제 어떤 지역구 의원과 다른 비례대표 의원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고 그게 실제로 객관적인 지표로 의정활동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기존의 연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이런 것이 이제 비례대표와 관련된 이제 각종 제도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겠다라는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주 발표자이신 국회 입법조사체 전진영 입법조사관님이 바로 그 연구를 진행하신 당사자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입법조사처는 정치적으로 이제 중립적으로 순수한 그 국회와 관련된 입법과 관련된 이제 연구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곳이고요. 여기서 이루어진 어떤 객관적인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전진영 그 입법조사관님의 이제 발표를 듣고요. 최태우, 조진만, 손기호 이 세 분의 토론을 듣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 조사관님 먼저 발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입법조사처 전진영입니다. 중요한 그 주제를 논의하는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이 내용은요, 사실 작년에 제가 한국정치연구라는 저널에 퍼블리시 했던 논문입니다. 새로 쓴 논문이 아니라 작년 6월에 한국정치연구라고 서울대학교 나오는 저널이 있는데, 거기 발표했던 논문이고요. 이제 이 논문을 제가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정말로 순수하게 지역구 대표하고 비례대표 의원 이 두 가지 표출 방식이 물론 이제 한국은 둘 다 정당 지도부의 공천이라는 그 강력한 정당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역구는 후보자를 직접 선택하는 것이고 비례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그 선거 메커니즘을 통해서 선출된 두 가지 대표 유형의 의원이 당연히 의정활동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입법활동, 그 중에서도 이제 법안 발의, 처음엔 법안 발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훨씬 더 비례대표 의원보다 지역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법안을 더 적극적으로 발의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연구에 이제 착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가졌던 이제 연구 주제에 부합되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19대 의원 국회에서는 300인이 240인 있어도 지역구 54선 비례대표인데 이 비례대표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혼합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비례제를 통해서 그 지역구의 불비례성을 보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지역구에 대해서 비례의석이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보정 효과는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의 가장 큰 차이는 지역구 대표 의원은 지리적으로 명확한 경계를 갖는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개인 기간 동안에 그 의정활동이 그 다음 선거에서 그 지역 군내위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책임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비례대표는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표출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 갖는 그런 선거 책임성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취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구 의원은 훨씬 더 지역구 개발 사업, 지역구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입법할 때 훨씬 더 적극적일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신행성 수도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FTA 기준 동의안. 이거는 이런 주제들은 제가 예전에 본회의 표결 분석을 해봤더니 당론을 넘나들어서 추당적으로 그러니까 당론과 상관없이 당론과 지역구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은 반드시 지역구 이해로 간다라는 것을 인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이제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안 전수를 이제 분석 대상으로 했습니다. 11,191건인데요. 이걸 분석 대상으로 해서
의원의 정책적 관심은 그 법안 발의를 통해서 측정했고요. 그리고 정책 영향력은 법안의 통과, 그러니까 가결되는 것을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단순히 가결만 본 것이 아니라 국회의 법안 처리 유형 중에서 제안 반영 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하나의 위원회 안을 만들면서 그 안에 이제 그 의원안이나 정부안이 흡수되는 거죠. 이 부분도 사실 일반 폐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제 한 가지 유형의 그 정책 영향력이 행사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 기존의 연구들을 찾아봤더니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서 의정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특히 이제 소선거구제의 그 선거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 선심정치라고 하는 이게 포크베러 파노식으로 선심정치로 번역되는데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라는 이제 연구들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이런 연구가 많이 예, 그 반면에 이제 비례대나 중대선거구제로 선출된 의원들은 그 소선거구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이제 동기가 약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 미국 연구에서 대표적인 그 지역구 지역구 대표 활동에 어떤 게 있냐면 지역 선심성 사업이나 지역구 재정 확대를 위한 활동에 훨씬 더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뭐 리버스 앤 하버스 액트라고 불리는 지역구 개발 사업들, 그다음에 중앙 정부의 지방 보조금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 훨씬 더 자신의 지역을 끌어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다는 것들,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그 반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나 중대선거구 하에서는 의원과 지역구민 간의 책임성 연계가 훨씬 더 약해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폐쇄형 정당 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현직 의원을 보상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기대가 훨씬 더 약해진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례대 하에서는 의원의 역할이 어떤 위임자로서의 역할보다 수탁자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에 필요한, 그러니까 위임자 역할이라는 것은 유권자들, 그 지역 구민이 원하는 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수탁자 역할이라는 것은 그 의원의 그 판단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역 구민의 역할은 그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끝나고 의원이 어떤 것이 우리 지역구에 필요한 것인지, 때로는 지역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른 방향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수탁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인 2표 혼합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제 나라가 독일, 일본, 그다음 2005년 이전이 이탈리아인데 이 나라들에 대한 연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처럼 국가 간 비교가 아니라 한 국가에서 두 가지 유형이 다 있는 케이스가 훨씬 더 우리나라의 사례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의 연구들을 봤더니 지역구 의원이 비례의원에 비해서 훨씬 더 지역 사업의 확보가 대선에서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경험적으로, 그 다음에 또 실제 지역개발 사업의 확보에 지역구 의원이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또 지역구 사업 유치에 유리한 위원회 구성을 더 선호한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지역구 의원에서 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수는 훨씬 더 적극적이다.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엔 제가 이제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찾기가 어려웠었고요. 이제 다만 예를 들면 뭐 비례대표 의원이 법안 발의는 더 많이 하지만 가결률은 낮다라든지, 아니면 두 의원 간의 이념 성향의 차이는 없다.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이 훨씬 더 지역 활동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이런 연구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표 유형에 대한 항상 관심이 적었나를 보면은 워낙에 비례 의석 자체가 사실은 뭐 18% 뭐 내외여서 작고, 또 그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영향력은 뭐 지역구건 비례건 정당 포장 구성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뭐 미국처럼 지역구에서 그 예비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분석을 세 가지로 했는데요. 하나는 지역구와 의원과 비례의원의 정책 관심의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정책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 영향력에서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검증되는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했고요. 그래서 정책 관심 분야에서 차이를 보시면 그러니까 분석은 크게
1191개의 의원안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구 의원안과 비례대표 의원안으로 구분을 해서 제가 이제 15개 정책 영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모든 법안을. 그리고 이 부분의 기준은 법안의 소관 상임위로 하되 그 상임위가 애매하게 이제 중첩되는 부분은 이제 그거에 적합한 정책 분야를 제가 다시 리코딩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구 의원이 높은 정책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나타난 것이 농림수산정책, 국토개발정책, 조세개정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가설과 이제 예상이 사실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표일에서 보시다시피 그 농림수산정책의 경우에는 전체 법안, 그러니까 전체 의원안의 93.4%를 이제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국토개발정책은 91.1%, 조세개정정책은 87.6%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그 전체 의원안에서 지역구 의원안이 차지한 비율은 81%였다라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관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림수산정책이나 국토개발정책은 어떤 정책인지 딱 와닿으실 텐데 조세개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조세와 관련된 법안들인데 특히 그 어떤 게 많냐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세특례제한법의 그 주요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뭐 그 신공항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면세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면세를 해주는 세대책의 내용으로 한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제 포함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비례의원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여성가족정책, 보건복지정책, 노동정책, 앞에서 이제 표일에서 이제 나타나다시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과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선거 책임성을 이제 갖고 있는 지역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이익이 집중되는 정책보다는 국민 전체에게 보다 많은 그 정책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복지정책적 성격을 가진 그런 정책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실제로 정책 영향력에서 그 두 가지 대표 요인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의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안이 전체 의원안이 처리 결과를 크게 가결과 대안 반영 폐기 및 기타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이 폐기 및 기타에는 뭐 임기 만료 폐기도 있고 실제로 위원회에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폐기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철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한반영 폐기까지도 정책 영향력의 범죄를 포함을 시켜봤더니 전체 의원안 중에서 이제 가결된 것은 전수로 봤을 때 5.7%였고요. 28.8%가 대한반영 폐기됐고 25.5%는 폐기 및 기타로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지금 보면은 이제 의원안 중에서 그 정책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이 그 농림수산 정책 분야. 그러니까 정책 관심도 높았지만 그 정책 실제 영향력도 큰 것이 이제 농림수산 정책 분야인데요. 그래서 가결된 의원안 97건 중에 93건이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안이었고요. 그다음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의 94%가 그 지역구 의원안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11,193건이라는 그 분석 대상에는 위원회안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안은 정부안과 의원안이 그 통합심사돼서 위원회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어떤 연구들에서는 의원안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이건 의원안과 엄밀히 말해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위원회안을 빼고 순수하게 의원안만 이제 처리 결과를 조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구 의원이 높은 정책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서 국토개발 정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거는 이제 재밌는데 가결된 법안 전체 56건 다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안반영 폐기율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높은 정책 그 관심을 보인 정책 영향력을 보인 분야는 여성가족 정책, 국방외교정책, 보건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여성가족 정책하고 보건복지 정책은 정책 관심에서도 높았던 분야였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높은 정책 관심을 가진 것이 정책 영향력까지도 연계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정책 관심에서 노동 정책은 이제
비례의원이 높은 관심을 보였던 분야였지만 실제로 이제 영향력에서는 비례의원이 높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 어렵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사실 국방 외교 정책은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왜 비례의원안이 더 높은 관심을 보였는가, 이 부분은 좀 해결이 안 된 분야에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 정책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정책 영향력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대표 유형 선출 방식의 효과라기보다는 성별 효과라는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50% 여성 할당제로 인해서 여성 의원이 이제 전체 의원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성위원회 자체가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여성 의원의 그 위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 위원회죠. 그래서 일종의 아웃라이어 커미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표 2에 이제 나타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비례대표 의원이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정책 영향력도 강하고 정책 관심도 높은 그 농림수산정책 분야만 뽑아서 실제로 통계적인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 결과가 이제 표 3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농림수산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실은 지역구 영역이죠. 지역구 정책 영역인데,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연구들, 학문적 연구들에서는 이 농림수산정책이 이제 군대정책이자 클라이언트, 집단이 정확한 그 고객정치 분야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정책 결정 과정에는 서로 의원들 간에 협력을 하는, 그러니까 로브롤링을 하는 이제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입법에 성공하는 데는 흑연인 역할을 하는 의원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어 왔는데, 실제 분석 결과를 봤더니 가결만을 종속 변수라는 거에서는 이제 통계 모델이 성립이 안 됐지만 제한반영 폐기까지 포함시켰을 때는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보다 농림수산 정책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및 함의를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의 정책적 관심과 정책 영향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실 대표 유형은 대표형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의 전직이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운영 성향이라든지 소속 정당이라든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대표 유형에 포커스를 맞춰서 본 거죠. 그래서 봤더니 처음에 가설을 세울 때처럼 지역구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보다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 농림수산정책, 국토개발정책, 조세재정정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이 중에서 농림수산정책이나 국토개발정책에서는 영향력도 비례대표 의원보다 더 컸다. 다시 말해서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농림수산정책이나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국토개발정책이 더 입법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여성가족정책, 보건복지정책, 노동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의 특징은 보건복지, 국민복지와 관련된 정책 분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역구 의원이 농림수산 정책이나 국토개발정책, 그리고 지역구의 재정을 보다 많은 재정을 배분하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법 같은 그런 법에 높은 관심을 갖는 거는 전혀 나쁨이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런 거 하라고 지역구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지역구 이제 대표를 뽑아 놓은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의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지역적 이해를 초월한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학자로서의 어떤 균형적인 역할을 하는 비례대표 의원의 중요성과 가치도 역시 크다. 물론 실제 지금 그런 비례대표 의원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라는 거는 사실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정책 관심, 그러니까 법안 발의로 표출된 정책 관심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논문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드린 이 그쪽짜리 이것은 연말에 제가 사실 무슨 보고서를 하나 좀 준비하려고 위원정당 심판 결정이 나기 전에 300인, 그러니까 2014년 12월 17일 300인 의원 정수로 해서 대표 유형에 따른 정치적 특성이 없고 다른가를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진보당은 이제 빠져야 되겠지만 그걸 감안하셔서 보시면 첫 번째 그 표를 보시면 이제 정당 그러니까 대표위원별로 정당 의석 분포죠. 이거는 의석과 이제 성별 분포가 있는데 이제 당연히 가장 그 두드러진 점은 소수당 통합진보당 정의당이 그 비례의석 전체 이 정당의 전체에서 비례의석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별로도 보시면 그 여성 의원이 전체 54석의 그 여성 의원 중에 54석을 차지하는 여성 의원 중에 정확하게 절반인 이제 27석의 여성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할당제에 기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은 비례대표가 소수당과 그다음에 여성이라는 이제 소수 세력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그 통로로서 기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대표위원별로 이제 선수 분포를 보시면 네. 아시다시피 그 대부분의 정당들이 비례대표 당원 당규를 보면은 이것은 법적 규정사항은 아니고요. 당원 당규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 신인을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당원 당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는 54인 중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대선 이상의 의원은 3선 이상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다 초선, 저는 이제 초선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표가 사실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본 것인데요. 국회의원의 전직, 그러니까 경력. 이때 경력은 의원 당선 이전의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3선, 4선 의원들은 초선 의원이 당선되기 이전에 어떤 경력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의원으로 진출했는가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10개의 범주로 구분을 해서 당선 이전 경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역구와 비례 간에 봤더니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이 그 정당인, 그 다음에 법조계, 그 다음에 지방 선출직, 관료 이런 순서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선출직 의원을 경력을 가진 의원은 전원이 이제 지역구 의원,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신 거죠. 거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 정치 권력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보시면 가장 높은 비율 시민단체 출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계, 기업인, 정당인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전직 구성을 보셔도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그 충원 풀이라고 그러죠. 충원 풀이 전혀 다른 풀이라는 점에서 비례대표가 받는 어떤 역할, 기능, 그러니까 보다 그 다양한 사회 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선거제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에서 그 말씀을 나눕니다. 네, 순서대로 토론자 듣기로 하겠는데요. 한인국제대학원대학교의 최태욱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준영 박사님, 이렇게 마치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특정적으로 제대로 연구하는 거 별로 없거든요. 이제 이렇게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보충하는 의미로요. 정 박사님께서 집중적으로 보여주셨다면 저는 그냥 이론으로 비례대표제가 왜 중요한지 사실 많이 아시는 거겠지만 다시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저는 한국의 비례성 낮은 선거제도와 사회경제적 개인주의의 저갈성인데, 그래서 사실 정 박사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서 그 전국적 이슈, 개혁 이슈, 복지, 강화 측면에서 관심이 많다.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것만 집어보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이 많아지면 혹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아질수록 복지정책이 강화되겠구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헌법 119조 2항 김정인 조항이라고 하는 게 경제민주화 조항이지 않습니까? 핵심은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국가가 시장을 조정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정치경제학적으로 말하면 부동시장 경제를 만들어 가라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주체가 이제 국가지 않습니까?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사실은 집권단이죠. 집권당 이런 가는 길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 헌법의 경제민주화 정신을 실천할 주체라는 것은 이런 정치를 실천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라는 것인데, 저는 우리 한국 정당 측에 이럴 만한 정당이 없습니다. 양대 정당, 새누리당은 이럴 의지 없죠. 근데 나쁜 정당이라는 게 아니라 대표하고 있는 세력이 전혀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를 원하는 세력이 아니라서 새누리당이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별로 없고, 그렇다면 새정치민주화나 혹은 다른 제3의 정당일 텐데, 제3정당들은 무력하지 없어요. 중도정당이라서 힘이 없다, 의지가 있어도 능력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다. 정치 자영업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약자 집단들에게 정치적 기량력을 제공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당의 역할인데,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럴 리는 별로 없다. 알다시피 사실 이것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기반 튼튼하게 잘 관리하고 명망만 상당히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 유리하죠. 그런데 이런 경제민주화 이슈라든가 복지국가 이슈에 권력을 질주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선거정치 환경에서 한국에. 이런 인센티브 구조에서는 비헌법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사실상 확원화될 것이다. 할 사람이 없는데, 할 주체가 없는데 뭘 하겠는가. 2010년도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가 소위 시대정신으로 부상했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그때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당명 고치고 우리 자기 당의 목표가 그런 것이다라고 선언할까지 됐는데, 그건 사실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우리가 친복지정당이라고 하기 어렵죠. 친복지정당 그러려면 민주당의 분리 기반, 사회적 기반인 친복지 세력,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력들, 사회적인 아들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해야 될 텐데, 민주당은 사실 좀 그렇지 않죠. 그냥 튼튼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섞여서 하니까. 그러니까 선거 전문 정당이라고 명명하는 게 사실은 더 적당하죠. 그래서 복지나 경제민주화 이슈가 선거 의제로서 약해졌을 때는 그거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전문 정당 특성상. 근데 이제 설령, 그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죠. 근데 설령 복지 의제가 강력한 의제로 유지된다 할지라도, 아까 전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사실은 시사가 됐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누가 복지국가 혹은 경제민주를 위하여 자기 정치 인생을 걸고 열심히 일하겠는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재선 가능성 높이는 게 당연히 제일 프라이어티인데, 전국적 개혁 이슈에 자기 힘, 에너지, 시간 쓸 필요 별로 없어요. 재선을 위해서는 지역구민 잘 챙겨주고, 소금 사업하고, 복지적 이슈에 몰두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건 사람이 나쁘고 덕이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 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정치 구조에서는 어렵다, 기대하기가. 정당 혹은 정당 정치인들이, 특히 지역구 의원들이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에서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기 어렵다. 저는 이걸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로 좀 보자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87년 체제 이후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많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 민주주의가 안 이루어진 건 다 인정하는 바이니까 그 얘기는 다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으나 실질적 민주주의가 아직 부족하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 민주주의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완성 안 되는 건 저도 당연히 인정하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됐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절차와 제도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이상을 갖고 하는 게 민주국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실질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도와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어떻게 제도와 절차는 갖춰졌는데 실질이 안 채워졌다. 그럼 실제로 어디서 그겁니까? 기도합니까? 국민성을 바꿉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절차 민주주의, 제도 민주주의에 뭔가 하자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된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거 지켜지지 않습니다. 물론 시장사회에서 이것이 정확히 지켜질 걸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유럽의 복지국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시장의 방식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게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가 어느 나라나 사실 압도적 다수죠.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들 약자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양산되면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복지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수가 원하는 바가 점진적, 단계적으로나마 언젠가는 조금씩 축적돼 갑니다. 그 결과가 복지국가라는 게 한국이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87년 민주화체제 이후 정권이 교체되는 것과 상관없이 다수가 원하는 바보다는 극소수가 원하는 바가 더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한국 신자유주의 적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절차의 민주주의 문제, 다수결 원칙도 부사시켜주자는 한국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심한 수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뭐 선거 주기적으로 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 지도가 전에 지난번 토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도가 지구를 축소하는 것처럼 정치권은 사회를 축소하여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균열이 정치권 혹은 국회에 정치적 균열로 제도적 균열을 통해서 변하고 그 제도권 안에서 정치권 안에서 사회의 축소판인 균열 갈등 환경을 대화 타협 정치적 기술에 의해서 예술에 의해서 풀어가는 것 이게 이제 절차적 민주의 핵심이죠. 사회적 균열을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정치적 균열을 바꿔놓고 거기서 풀어가는 것. 근데 이런 절차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소수 기득권층은 과도대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인 약자, 소수자들은 심각하게 덜 대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그러진 지도라는 거죠. 한국의 정치권 혹은 국회는. 그래서 여기서 소위 포괄의 정치, 사회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사회경제적 갈등의 주체들은 누구나 정치권 안에 포괄된다는, 포용된다는 그런 포괄의 정치가 작동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왜곡돼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약자든 강자든 분단 세력이든 누구나 주요한 경제 주체라면, 사회 주체라면 그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와 절차가 있어서 상시적으로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정당이겠죠. 정당이 국회 그리고 정부에 상시적으로 포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호와 이익들이 조정되고 절충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만 노동, 특히 기존조직 노동이라든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을 제대로 대표하는 유력한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절차의 문제고 그게 이제 87년 체제의 승자국 체제의 핵심이다. 정치적 대표성이 보장 안 되면 승자가 독식할 수 있는 정치체제. 이걸 깨는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입니다. 지금 지역주의를 온전히 하고 승자독식 체제의 주범이 바로 지역주의와 결합된 소선거일위 대표제. 그래서 지역에 기반을 둔 양대 정당에 의한 국가적 체제.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 그래서 이 포괄의 정치가 작동이 안 되는 것, 정치적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 안 되는 것,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원하는 국민들의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눠가지도록 하자, 가능한. 그러면 민주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체제죠. 그래서 시작은 당연히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야말로 민주주의의 정초제도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유형을, 성격을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민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가 이렇게 왜곡된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시대정신의 구현 이걸 바라기는 어렵고 정당이 제대로 개혁되길 바라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 늘리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선거제도 자체의 비례성을 높여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체제의 구축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든가 이거는 대의제민주주의의 현실 주체인 정당들이 이렇게 다정당 체제에서 포괄의 정치가 가능할 정도로 다양하게 존재할 때, 정책과 인원 중심으로 구조화될 때, 그 후에 이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연정형 권력구조로 이렇게 논의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순서는 지금은 이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도입, 핵심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적동여대 정치의학과의 조준만 교수님께서 토론. 예, 반갑습니다. 조준만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최태욱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주제, 토론의 주제와 관련해서 비례대표 의원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던 점들 아니면 또 좀 의문이 나는 점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국회의원 수 조정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2대 인구 격차 편차가 넘으면 안 되니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지역구에서 2대1 편차가 넘는 데를 국회의원 수를 더 주는 겁니다. 국회의원 수가 전반적인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겠죠.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유권자의 수가 월등히 높습니다. 다른 OECD 서구 민주국가들하고 비교해서요. 어떤 지표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봐도 국회의원 수가 적습니다. 근데 워낙 한국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또 정치권에서도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 더 뽑을 필요가 있다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세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다음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지금 현행 1인 2표 병립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 그대로 비례대표 의원 유지하면서 그냥 2대1 편차 넘는 지역구 줄이는 겁니다. 국회의원 편차에 따라가지고요. 줄이 뭐라 그럴까요? 조정하는 거죠.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진 않지만 지역적으로 이제 편차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수도권이 암만 해도 국회의원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영남이나 호남 지역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럼 사실 지역구 문제도 지금 현재에서 얘기했던 게 지역구 문제고 민주주의에서 1인이 1표를 갖고 1표의 가치는 동등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가장 충실한 방법이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영남 지역 정당 패권, 지역 패권주의 뭐 항상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구 비례로 해가지고 뭐 수도권 집중의 문제 또 다른 가치도 있긴 하지만 현재 판결에 의하면은 이 방법이 가장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도 그리고 한국 정당 정치의 해단을 고려할 때도 선거제도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이 아니라 보면은 이 방법이 가장 또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힘이 세다 보니까 지역구를 어떻게 줄이냐, 지역구의 대표성이 얼마나 높은데 그러면서 비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라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진영 박사님도 발제해서 말씀하셨지만 18%밖에 안 됩니다. 저희 비례대표 의원이고요. 거기다 더 줄인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제도 존재 자체 여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군소정당의 이해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라든지 직능 대표성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줄인다는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의 어떤 긍정적인 기능 이걸 통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비례대표를 늘려보자라는 주장도 전개되고 있는데 물론 설득력 있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비례대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인구 격차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건드리거나 줄이거나 이러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유권자로부터 뭐 직접적인 선택을 받았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강한 정치적인 책임성, 대표성을 갖고 있다. 비례대표를 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게 더 옳다라는 주장을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의원들도 국민들이 직접 뽑죠.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습니까? 정당 투표로 찍는 거죠. 지역구 차원이 아니라 정당 차원의 대표성을 받고 의정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받고 정당 차원의 책임 정치를 하는 거지 이게 그 대표성의 문제에 따라서 이게 비례대표 의원이 위축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수, 초선밖에 못하기 때문에 선수가 낮아가지고 조금 지역구 의원들한테 밀린다. 이거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인식이 가느냐? 역시 비례대표 의원들의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본인들이 당당하게 비례대표 의원이 못된 것 같고 내통에서 자꾸 그런 식의 것들이 나오니까 당 지도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대표성의 문제로부터 이 국민들이라든지 정치권에서도 계속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생각해 볼 게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비례의원을 늘리거나 줄인다라는 의미가 한국 정치의 전반적인 특성과 관련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국회의원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가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정치의 비전, 나아갈 방향을 고려했을 때 어떠냐라는 거죠. 일단은
한국의 정치제도 모든 비전이 민주화 이후에 다 비례적이고 합의제적인 방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국회제도도 그렇고 선거제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의 방향으로 보면은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도 개혁하는 게 민주화 이후 추세하고는 맞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운영을 이제 해보니까는 여러 가지 역시 논의들이 있습니다. 일단 외국의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부분 중에 하나지만 대통령제하고 이 다당제 조합, 비례적인 선거제도하고 잘 안 맞는, 조합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가 불안정한 이유가 비례적인 선거제도와 다당제에 있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도 제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민주주의 두 유형, 다수결적인 민주주의와 합의제적인 민주주의 중 어느 유형이 한국에 맞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국회 선진화법 합의제적인 조치를 다 했는데 오히려 더 정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고 난항을 겪고 몸싸움만 안 하는 것 뿐이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떤 맥락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둘째, 제가 이 토론을 해야 되니까 찾아봤습니다. 기사에서 비례대표에 대해서 저도 알고는 있지만 최근에 어떤 쟁점들이 있는가 봤더니 미디어에서 물론 나쁜 거가 뉴스가 되니까 굉장히 나쁜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일단 정치 옛날부터 그랬지만 정치 헌금 문제, 정치자금 문제가 가장 문제고 그다음에 공천 과정의 폐쇄성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도 대선 후보인데도 내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되는지도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개파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한다. 특정 개파의 몇 대 의석이 정해져 있다. 공정하게 나눠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적인 문제들이 아까 그랬지만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직능 대표성 잘 발휘하고 있느냐. 이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진영 박사님이 따로 표로 주셨지만 과연 소수자, 약자를 직능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구성인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이 비례대표가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지역구 그 다음에 정당 기율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나팔수 노력한다, 한다고 계속 그런 얘기들이 다 리스트에 나옵니다. 그래서 비례의원을 더 늘리기 하기 위해서는 그 당위와 설득력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같이 해가지고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된다, 법안을 이런 거 복지 좀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정도로 국민들이 설득해주고 정치권들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대표 뽑아야 더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라는 그 논리와 비교했을 때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이 전진영 박사님 같은 논문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차별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가를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분석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이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이 재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이해관계 배경과 관련된 특정 직능 분야 몰아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제 국회의원 끝이고 내가 의사협회였다 아니면 의사 관련해서 왜냐면 외국도 다 정치인들이 자기 소신이나 큰일 할 때 뭐냐면 다 은퇴할 때 합니다. 은퇴할 때 이제 없으니까요. 재선에 고민이 없으니까 다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라는 게 계속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 차원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비례대표를 공천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천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정당하게 의정활동을 했는지를 면밀하게 좀 고찰하고 그런 다음에 비례대표를 공천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2가지 정도만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은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저희가 교수를 뽑더라도 학교에서 교수가 필요하다. 논의를 합니다. 어느 학교 가고
어느 과에서 누가 교수가 필요하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능 어느 새누리당이면 새누리당,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우리는 이런 순위의 직능 대표들이 필요하다. 자격 요건 다 있지 않습니까? 전공 분야에 있듯이.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직능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노동자 직능이 1등이다. 그럼 비례대표 1번 여성 노동계 해가지고 공지를 내는 거죠. 그 순서대로 번호가 나가는 겁니다. 개파가 무슨 다른 1번으로 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 순서대로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재 발굴을 담당하는 정당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같이 하셔가지고 좀 1차 심사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원들의 의사라든지 아니면 직능별로 이렇게 모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50명의 비례대표를 선출한다고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도 선출을 하는 거죠. 제가 교수면은 교육계, 예를 들어서 난 교육계 직능 비례대표를 뽑는 적에는 내가 투표할 의향이 있다라고 해서 받은 다음에 그 분야 사람만 뽑는 겁니다. 50명 다 투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5번에 대한 교수 직능에 대한 필요하다. 제가 신청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 하면은 거기서 입증한 사람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뭔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비례대표 의원도 당당할 수 있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비례대표의 위상이라든지 더 뽑아줘야 되겠구나, 더 많이 늘려야 되겠구나라는 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냥 저기에서 검증 해가지고 다양한 애가 그냥 어떻게 뽑았는지 이런 걸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개하고 우리는 하여간 형식적으로도 최종 캔디데이트 된 사람들에서는 우리 정당의 어떤 이런 거에 맞게 검증을 한다. 그거에서 속아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치자금 개파, 자금 의혹, 억울하신 부분도 많을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비례의원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뵀는데 그런 분들이 손해를 안 받기 위해서도 이런 과정적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문기사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의 80%가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고 이제 준비한다라는 신문기사들을 공부용하게 봤는데 이 부분도 법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필요 없으면 불문율적으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재선하는 겁니다. 예,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도 꼭 지역구 저기 할 필요가 아니라 당에서 잘하고 성과를 잘하고 정당에 이걸 잘하면은 그냥 비례대표로 쭉 연임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길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거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해관계 문제라든지 다른 저희가 있다 그러면 승리를 바꾸거나 그러면 되고요. 그게 조금 여러 가지 고려로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비례대표 하지 말게 하십시오. 그냥 불문율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냥 불문율적으로 와서 4년 동안 자기 직능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는. 그렇게만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들이 당의 눈치를 보거나 지역구에 연연하거나 말 그대로 비례대표 역할에 오히려 충실할 수 있는 불문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비례대표제 토론을 이끌고 계신 홍교 변호사님이 세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송교입니다. 생식문제나 정치혁신 섹션의 활동을 의미 있는 오늘 귀중한 자리에 저희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김박사님 중요한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몇 가지 포인트를 드리고 저는 이제 이 논의 효과를 계기가 된 헌법재판소 내용에서 지역 대표성,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정책 큰 틀을 바꾸는데 비례대표제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김 박사님
연구 5페이지를 보면은 이 표 2가 참 많은 걸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박사님의 이 연구가 우리 정책 틀을 좀 더 민주화하고 바꾸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표 2를 보면은 뭐 당장 지금 올해 현 정부가 노동개혁, 노동시장 양극화를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라든지 노동시장 양극화가 우리의 굉장히 우리 사회 전체 커다란 문제예요. 근데 이 표 2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노동 정책에 대해서 가결됐든 또는 대안 반영 피고됐든 뭐 임기 만료 피고됐든 이걸 전체 다 해서 발의된 법안의 361개로 금방까지 이 청년 실업이나 노동시장 양극화란 이런 대단히 중차대한 우리 국가 현안에도 불구하고 전체 법안의 1191개에 비하면 대단히 아주 미미하고 다른 이 정책 다른 관련 분야의 제출된 법안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국가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중대한 문제와 실제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아주 큰 괴리가 있다. 이런 괴리가 왜 생기는지 그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점을 붙여보더라도 지금 어떤 정치적인 뭔가 큰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그 연구에서 주로 제기하는 것이 이제 농림수산정책 분야에서 이제 지역구원의 영향이 없다 그러시는데, 저도 그 점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이를테면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지금 올해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중 FTA도 바로 이제 아직 애초에 지금 작년 말에 가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가설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지금 베트남, 한 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우리 농업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FTA 추진 흐름을 본다면 사실상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의사결정이 우리 농민의 이 농업의 요구와 반대로 가고 있는 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 정책 분야에서 지역구분의 영향력이 대단히 높게 나오는 이 연구의 결과에 비춰본다면, 이 농림수산 정책 분야에서 갖는 지역구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일단 한정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분야도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정말로 농림수산 정책 분야가 이 대표적인 어떤 여기서 표현하신 고객 정치 분야, 그래서 지역구원의 영향력이 높다는, 단순히 그렇게만 본다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농업과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박사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 비례대표 의원들이 주로 활동했던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국방 외교 정책 분야가 퍼센트가 이제 높게 나오는 분야고, 저는 이제 이게 특히 이제 FTA에 관련된 이 통상분 부분이 이 외교 쪽으로 잡혀 있을 가능성, 그다음에 남북 관계라는 통일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의원들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박사님 연구에 대해서 대단히 실증적이고 또 우리 정치 혁신이 필요한 근거를 통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저의 이제 비례대표 포럼에서 논의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전합니다. 아까 제가 5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 이제 갈수록 이제 경제 활력이 어떤 떨어지고 계층 사다리가 갈수록 없어지고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도 그냥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이제 로스쿨로 바뀌니 로스쿨 비자가 꽤 오래됐습니다. 사법시험 전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번 연애 회장 선거에서 중요한 문제부터 꼭 그런 것과 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제 세속 경제화 되고 있고 제가 지금 17페이지, 18페이지에 요약하고 있습니다만 또 독과점 분야가 오히려 전 산업에 걸쳐서 단순 제조 분야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고 독과점이 전 산업으로 심화 확산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이나 청년 시절, 인구 고령화 이런 문제가 굳이 표현한다면 한국병이라는 한국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지역 대표성에 기초한 오로지 또는 주로 지역 대표성에 기초한 국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오히려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일부 논의가 법률적으로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뭐냐면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이 돼요. 하나의 그리고 법률적인 용어로 제도적인 보장이 나옵니다. 헌법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제에 관해서 법률을 정한다고 해서 적어도 비례대표제 자체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될 제도인데 만약 지금보다도 더 숫자를 줄여버리면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한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본질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 국회 의원 선거구 조정을 마치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왜곡해서 오히려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헌적인 헌법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페이지 아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지역 대표성에 주로 의거해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도 이번에 이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전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헌법재판소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대표성이라는 게 이제는 지방자치제도도 좀 장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지자체 장이라든지 지방의회가 좀 주도적으로 이를테면 그 지역에서 도로를 어떻게 하고 건설을 어떻게 하고 편의시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이제는 좀 지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상당 부분 전보다는 그 의미가 줄어들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춰보더라도 이 기회의 큰 틀을 그래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국민 다수의 중요한 그런 문제들 그것이 좀 더 직접적으로 국회에 반영되는 그런 틀을 바꿨어. 그런 틀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틀의 어떤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를테면 독일식의 정당민주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정 교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를테면 독일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단계적으로 그래서 비례대표성이 확대됨으로써 국민생활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개선이 있고 정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점에서는 가령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를테면 전체 국회의원 현재 지출되고 있는 전체 국회의원 세비 전체를 이를테면 동결을 하고 이를테면 지금 이 19대 국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국가 예산에 맞춰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되 대신 비례대표 숫자를 이를테면 현행 53명을 제가 못하가 있으니까 현행 53명을 이를테면 150명 그렇게 해서 전체 국회의원 수를 300에서 400으로 늘리고 다만 이제 이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출되는 국가 예산을 공개를 하는 전제에서 국회의 숫자를 늘리고 그것을 비례대표와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단순히 지역대표성에만 근거해서는 현재의 한국경제가 동일하고 해결할 수 없다. 또 비례대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개선이 있다는 그런 바탕하에서 보다 더 국민의 선택이 좀 더 국회 구성에 직결되는 그런 누구식 경제로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칙으로는 토론자 발표 끝나면 이제 발표자께서 오면서 발표하는 겸 발언을 하시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세분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령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하시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신 순서대로 정선 의원님, 신예 의원님, 그리고 홍정 의원님 순서로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비례대표 이래서 더 훌륭하다서 그 포스터를 보고 저는 그 전부터 비례대표에 대해서 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개선을 하거나 하여튼 비례대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포스터를 보고 꼭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비례대표로 2012년도에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이제 예산 소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임위에 활동을 하면서 그 비례대표가 왜 더 비례대표의 역할이 뭔가, 그리고 비례대표가 왜 필요한가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들어왔을 때는 좀 앞에서 전진영 그 교수님의 못 듣고 이제 뒷부분들을 들었는데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비례대표가 많아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이런 겁니다. 이게 국가를 전체를 놓고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고 의정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님들과 비례대표의 그 역할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걸 하나 보면은, 일단은 제가 3년을 지금 국감이나 쭉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예산이 우리가 340조 원이 있다. 그러면은 그 예산이 어떻게 이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복지나 아니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어떻게 이게 펀딩이 돼야 되고 예산이 잘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거는 크게 몇 개의 쟁점만 갖고 막 끝까지 싸움을 하고 결국에는 지역구 의원님들 예산 넣어먹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국감 끝나고 나면은. 국감 동안에는 막 공격을 합니다. 장관도 데려다가 막 조치고 다 데려다 조치는데, 사실 예결위에 딱 들어가면은 장관들 앞에서 우리 그 의원님들이 전부 다 그냥 사정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때부터는 을로 변합니다. 그전에는 가벼웠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이 예산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가져가서 그 예산이 꼭 지역에 필요하게 쓰여지냐, 쭉 예산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사실 계속 중복 투자됩니다. 인프라 부족밖에 안 합니다.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은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런 걸로 다 돈이 소진되고, 크게 뭔가 이 국회의원이 여기에 뭔가 하나 만들어 놨다는 표적을 남기는 거, 그런 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데도 그런 것들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첫째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이 내는 세금을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쓸 것인가, 이런 거는 모든 의원들이 정말 이 국가 전체를 놓고 우리 국민들을 놓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게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구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다음에 또 써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게 제도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전국을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나 어떤 산업 하나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섬유 패션 산업 아니면 소상공인
소공인들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 있는 곳이라서 그러긴 하지만은 이런 문제들이 전국적인 구도로 봤을 때 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비례대표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이 우리 산업적인 문제라든가 소상공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지역에 뭐 소상공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섬유 뭐 소공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문제를 갖고 접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에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을 대표해서 그러한 한 문제들을 전문성을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법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문성 있는 의원들이 많았을 때 다수의 전체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 그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예산도 편성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발표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례대표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이런 문제 조실만 교수님이시죠. 말씀해 주시는 건 너무나 맞습니다. 이 비례대표가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비례대표를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21명이다 우리 당에. 그러면은 비례대표들이 다음 대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비례대표도 21명 중에서 코토제를 줘서 15%나 10% 해서 21명 중에서 2명이나 3명이라도 그 21명 중에서 또 경쟁을 해서 정말 의정활동을 전문성을 갖고 잘한 사람들은 그리고 그 정당의 정체성을 갖고 한 사람들은 다시 또 그 코토제를 다시 올라가고 나머지는 또 영입을 하는데 정말 전문성이 좀 있도록 하고 그 전문성을 얼마나 당의 정체성에 맞게 의정활동을 했느냐를 평가를 하고 그거를 또 국민들로부터 평가도 받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비례대표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러면은 비례대표가 비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나도 경쟁해서 여기서 내 전문성을 갖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비전이 있다. 그러면은 정말 자기가 왜 여기 돌았는지 그리고 당에서 왜 나를 비례대표로 뽑아줬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영역에서 열심히 저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토론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세 분 의원 오신 분 중에 지금 현재 비례대표가 두 분이십니다. 홍혜 의원님. 네. 저는 우리가 이제 단순 다수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가운데 단순 다수제로 하면은 대표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의회 제도라는 건 대의제 민주주의고 대의제는 국민의 대표로 누가 적합한가인데 그런 대표성이 아주 부족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비례대표의 목표인데요.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소수약자를 대변할 수 있고 또 다원주의 그러니까 소수약자가 성소수자가 됐든 또는 연령이 됐든 민족이 됐든 뭐 지방이 됐든 지역이 됐든 계층이 됐든 어떤 그 소수자의 입장에서 다원주의 아래에서 그 이익을 반영하는 한정된 국가 재원 아래에서 그걸 대변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러면 정치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지는 거죠. 특정 아주 뭐랄까 대표성이 취약한 가운데 단순 다수제를 할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정당의 힘으로 봐도 늘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진보진영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정치가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비례대표를 논의하는데 저는 어떤 개별 의원의 능력 이런 점에서 지역구 의원 통계를 내보니 지역구 의원은 뭐 지역이익에 매몰돼 있고 비례의원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거 저는 잘못 판단합니다. 완전 포인트가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슨 예산 투쟁에 있어서 뭐 지역구 의원이 더 투쟁적이다. 저는 그것도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도 짓는 대표성이 바로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이 민주적으로 통제가 안 될 때는요. 어떤 자기 수석을 짓는 단체를 위해서 예산을 투쟁적으로 활동을 해요. 근데 그걸 단순히 지역구 대 비례 해가지고 뭐 보는 건 굉장히 잘못됐고 지역구 의원 경우에 이제 저는 서울이 지역구예요.
그러면 지방지역구 의원은 예산 투쟁을 하면 바로 예산을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서울지역구 의원은 예산 투쟁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제 국가의 재정 제도와 그 법,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시 행정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지역구에 바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법 제도, 재정 제도와 조세 제도 이런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는 이상은 어떤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비례의원이나 어떤 지역구의원이 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이상은 예산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아래 놓여 있어요. 그건 국가 제도를 바꿔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이게 지역구 의원이냐 비례의원이냐 이래서 비례의원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비례의원의 필요성과 확대는 바로 우리 정치 선진화 아까 말한 우리가 대통령제 아래에서 이 의회의 기능이 축소되어 있고 또 이 의회가 견제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 그런 정당 내에서의 가벌관계가 있고 비례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그런 가벌관계 속에서 배출하다 보니 비례의 어떤 기대와 역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 그 선거구 제도 아래에서 단순 다수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도 단순 다수제를 우리가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정치 혁신을 통해서 단순 다수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아까 송기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비례를 그냥 비례의 관점에서 늘린다는 게 아니고 선거구 제도 큰 틀 안에서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왜 필요한가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비례를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의 영역 확대는 전체적인 정치 혁신의 틀 속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거꾸로 비례 이래서 필요한데 이게 국회의원 실력과 능력의 비교를 통해서 또는 초선이니까 더 열심히 한다 뭐 다선이니까 그런 게 떨어진다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그건 개별 의원마다 너무나 달라요. 사실은 뭐 다선 의원도 엄청 의회 출석 열심히 하고 자기 그 어떤 지역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 이익에 더 헌신하는 분도 많이 있고요. 또 비례이라 해도 바로 비례 되자마자 어떤 그 지역구 정당 인기 있는 지역구를 염두에 두고 뭐 정당 수뇌부가 잘 통해가지고 정당 내 외교도 잘하고 사교도 잘하고 또 그런 지역구를 선점해서 막 지역구 예산 열심히 따려고 하는 그런 비례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렇게 어떤 프레임을 걸기를 하면은 저는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지방자치가 생겨서 이런 뭐 지역구 활동이라는 것이 예산을 통한 국회 평가를 하는 그런 거를 벌여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중앙 단위에서 활동하는 NGO들은 그런 비교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방 언론사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 얼마나 중앙 예산을 따왔느냐, 지역 발전을 했느냐를 늘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건 의원의 어떤 도덕성의 잘못, 헌법기관으로서의 국가이익을 소홀히 하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지방이 중앙보다는 덜 발전돼 있고 낙후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방 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킨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의존하고 싶어 하는 것이니 그거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의 문제에 접근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막 그걸 도덕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비례를 그냥 직능이나 뭐 그런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민주주의 아래에서의 직능이나 지역이라는 부분 이익이 아니고 국가이익, 공익, 전체 이익 뭐 이런 관점에서 그 전체 이익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원주의를 확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 조율하는 민주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 분위기 자체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저는 접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그 다양성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혜 의원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 여기 모인 사람들만의 어떤 그 이야기가 가진 어떤 공통성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오늘 이 자리의 어떤 의미가 그것밖에 이제 안 되는 이런 한계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시각에서 다른 경험을 또 가지고 다른 논리로 무장하신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런 그 다양성에 의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측면을 또 사고하게 되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홍정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요, 몇 가지 우리가 과도기를 거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공무원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진짜 독재정권 하에서도 공무원들이 어떤 경제 이해관계, 재벌들을 통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은 이제 관피하는 문제 이런 것도 진행이 됩니다만은, 이 공무원들이 재벌의 어떤 일단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 결정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공무원 집단 전체의 이해관계에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과도기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독자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세력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본에 종속되는 그런 과도기를 지금 거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마찬가지로 정치의 경우에도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고 정당들도 그렇고 이게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지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를 위한 정책 활동을 하는 시간적 제한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국민 경제 전체를 위해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세력의 시간과 자원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것이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지금 그렇게 오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의 보완을 지금 비례대표들이 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추미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이 비례대표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이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그런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나아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아마 동시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더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반피아를 척결하는 그리고 좀 더 정책 결정이 투명화돼야 되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역구의원의 경우에는 과연 저렇게 지역구 활동에 저렇게 몰두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불가피한 것인가. 그러니까 대의정치라고 하는 지역을 대표한다는 이것과 국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는 이 두 개를 이제 잘 맞춰가는 것을 이거는 좀 어려운데 하여튼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례대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비례대표가 되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너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부터도 와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길을 잡지 못하고 아마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 임기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당에서 도 마찬가지고요. 정당도 비례대표들을 훈련하고 교육하고 전 비례대표들을 키우는 과정이 지금 사실상 없지 않는가.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 부족한 부분을 비례대표들이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것은 저는 뭐 양쪽 정당과 마찬가지죠. 저정당도 마찬가지, 정당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정치에 대한 교육들이 훨씬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치인으로 전환이 되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그런 정당의 그런 교육 활동도 중요하고, 그건 정당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관위 같은 데서 바로 그렇게 시민 정치 활동을 대한 끊임없는 교육,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향후에 비례대표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이 가능한 그룹에 대한 교육 활동이 사전적으로 굉장히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이 공백을 메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그 과도비적인 현상을 통해서 지금 원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대의제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이 자본이나 우리 재벌로 형성되기되는, 그러니까 이 재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920년대 재벌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그 대공황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정책적 의사에 의해서 뉴딜 정책에 의해서 해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것이 좋아졌는데, 한국 경제는 아직까지도 이 재벌이 굉장히 강력함에 의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비례대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과도하게 얘기하면 지금 재벌들이 지역구 의원 몇 명의 경우에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재벌이 지역구 의원 몇 명은 당락을 잘못했다. 뭐 비례대표 의원들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뭘 알 쯤 되면 이미가 끝난다고 근데 촬영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좀 그 사회 진행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 발표자이신 전준영 입법조사관님께 지나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자가 좀 6명이 되어버리는데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잘 교통정리를 하셔서 뭐 답변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여러 선생님들, 의원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상관없이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치 현장에 계신 의원님들, 말씀들이 현장에서 경험하신 것들이라는 점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전순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전적으로 이제 제가 사실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그거였거든요.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계기를 이제 썼던 건데, 추미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는 이렇게 자꾸 구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 확대라든지 이런 비례대표제 개혁의 문제는 전체 정치개혁의 출석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사실은 12월 말에 200대 세미나가 있었을 때 이제 많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가 되었던 부분에서 그때 그러면 비례대표 의원을 선거제도의 비례성 때문에 높여야 된다는 거 말고 더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실제로 비례대표 의원님들의 필요성, 의정활동에서의 역할 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제 제가 그 세미나에서 이런 논문을 썼었어서 이걸 발제를 하게 되는 거였고요. 백그라운드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지역구 의원이 지역 개발 사업이나 뭐 지역에 예산 끌어가는 거 적극적인 거 전혀 나쁜 거 아니고 아까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그거를 해야 되는 역할일 것이고, 그리고 조수만 교수님 직능 대표 관련 부분이 사실 제가 다음번에 연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의료계 대표로 당선받고 즉 비례의원 되신 분, 교육계 대표, 노동계 대표 이분들이 실제 의정활동을 봤더니 그 직능 대표를 하고 있다. 그 나쁜 거 아니고 당연히 그거 하라고 공천하고 선출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규범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표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가 이게 축소되거나 했을 때는 훨씬 더 다양한 사회사역이 대표되는 데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송기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그러니까 제 분석에서 조심해야 될 게 정부와는 빠져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대 의원의 구도가 아니라 의원안 내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의원의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아까 한중의 FTA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건 사실은 정부와 의원의 구도로 봐야 되는 논의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정한 프레임으로는
논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마찬가지로 노동정책 말씀하셨는데, 노동정책도 여기 이제 발의 건수가 적은 거는 사실 아마 정부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원안이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논의하면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책 영역에서는.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최재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조준환 교수님 코멘트하신 부분들은 다 제가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특별히 답변드릴 부분은 없었던. 네, 미리 좀 주문을 드렸으면 좀 준비하실 수 있어서 더 좋았겠다 생각하는데, 논의에서 좀 빠지고 갈 수가 없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경계특위가 2월부터 어쨌든 구성돼서 가동이 되겠습니다만, 토요일에 우리 공무원들 얘기로 참 지난한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게 보여집니다. 우선 선거 헌재 판결 기준으로는 금년 말까지인데, 선거법에는 엄연히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 개시 6개월 전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물리적으로는 9월 말 10월 초인데, 정치적 정기표가 9월 초 시작돼서 뭐 개회식하고 어쩌고 또 뭐 하다 보면 다시 나가니까 실제로 6월 말까지, 6월 임시국회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이 안 되면 또 법을 어기면서 선거구 논의가 잘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경험칙상 이게 그렇게 서둘러서 책임감 있게 정말 여야가 공조를 해도 쉽지 않은 판에 그냥 벼락치기 하듯이 이게 12월 말로 몰려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랬을 때 나온 선거구 획정 안 된 게 얼마나 졸속일 거냐 하는 것이 또 예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참 안타깝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독려하고 점검을 해야 그나마 이번 헌재 판결로 제기된 선거구 재조정의 과제가 정치 발전 핵심 선거제도 개혁에 그리고 좀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필히 논의되는 게 지금 아주 최악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례대 지역구 수도권에 늘어나겠죠. 지역은 줄고 거기에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열석 안팎에서 20석 가까이의 의석을 결국 비례대표 줄여서 하는 걸로 끝날 공산이 크고, 그렇지 않고 선거제도 전체의 변화를 그래도 일부분이나마 손해낸다 그러면 가장 큰 변화가 손해되는 건 독일식 정당명부제인데, 그렇지 않고 번역별 비례나 투표율제만 하더라도 현재 50석 남짓한데 여야 각각 지금 그나마 반씩 나눠 먹는 상태에서 20석 남짓한 건데, 거기서 번역별 비례나 투표율제가 되겠냐,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씩 좀 이렇게 생각이 좀 갖고 계시게 있으면 좀 짚어주시면 저희가 국회에서 이제 정례특위에서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 그런 형식으로는 동시정당 명부제 하기 위해서는 1대1 구조가 다 개요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지금 파격적으로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나요? 또 무슨 얘기하셨나요? 100석을 늘려야지 그나마 6대4 정도, 지역이 250, 240명 치고 비례가 140이면 한 4대6 구조 되겠죠? 그러면 좀 그래서 총알 삭발성에 우려는 있지만 해볼만 한 거고, 번역별 비례나 석표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랑 경우 20석 돌아오는데, 지금 우리 또 당권 후보자들이 열심히 이제 투표하려고 주겠다 그랬는데, 우리 비례대표 몽땅을 더 털어줘야지 듣지 말지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부분적인 선거개혁으로 그 권역별 비례대표나 투표제가 도입하더라도 비례대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것이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좀 판단할 수 있는 재료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전문가분들이시고 지난번에 했던 얘기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다 특별히 지금 주문하시는 데는 또 나름의 의도가 되게 있다고 초세혁 교수님 한 부분. 저는 지난번에 KBS 때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밀리는가 최소한 정말 200대대로 돼야 보정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이하는 더 나을 거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150대는 것이면 그건 거의 200대를 불만 수도 있지만 백성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권역별은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비례성을 유의미하게 높이려면 백석 갖고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권역별 통과 두 가지잖아요. 전국 득표율에 비례해서 비례의석을 나누는데 단지 정당 명부만 권역표를 작성한다면 그런 백석 괜찮은데 그 권역 득표율을 그 기준으로 해서 권역 내에서 각 정당의 권역별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 나눌 경우 그러면 백석 끝이라도 뭐 다섯 권역하면 고작 10석이잖아요. 20석. 20석이면 부족하지 않나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전히 소수 정당은 불리하고 비례대표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꼭 독일식 비례대표제 혼합형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권역별 비례대표제 할 때 독일에서 쓰는 방식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국 득표율의 기준을 하되 정당 명부를 권역으로 바뀌는 거 이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본처럼 권역 내에서 단위를 하는 거는 의석수가 부족하고 백사가 나누는 거. 오, 진짜 시뮬레이션 대단한 거 보여줘봐야 돼.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문제에 대해서 조심한 교수님이나 홍교배한테는 뭐 저는 권역별로 사이즈가 권역별로 하려면 그래도 권역별로 한 비례라는 지역 포함해서 한 20명 이상, 뭐 보통 한 30명 뭐 그 정도 사이즈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권역 기준으로 했을 때 꽤 크게 뭉치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로 보면은 특히 인구 편차 지금 2대1까지 하다 보면은 일단 그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누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한 거죠. 경기, 인천, 뭐 하여간 나머지 이제 충남, 대구 뭐 이렇게 그것도 광역시도 있고 지금 뭐 광역시단체도 있고 강원도라든지 그러니까 권역이 어느 정도로 인구 편차로 해서 의미 있게 나눠질지 그리고 이게 그냥 인구 편차도 중요하지만 뭐 선거구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뭐 권역을 인구 대비고 해서 대강 이렇게 나누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와 관련한 일단 설명 가능한 범위 가능한 안이 있어야죠. 권역을 어떻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선거제도를 이 권역별 비례대표라든지 이게 좋으니까는 의석을 이렇게 늘리자, 비례대표를 늘리자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의원을 늘리고 뭐 독일식으로 하자, 그러니까 권역을 나누자 이거는 약간 설득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현상에서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나마 의미롭게 하려면은 기존에 어떤 그 권역이라는 그러니까 지역이겠죠, 그거를 최대한 살려주면서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국회의원 의석수가 특별 교수님도 얘기하고 저도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많이 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식의 것들을 그 지역 연계성이라든지 권역 그거와 좀 매치를 하면서 갈 필요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속도를 줄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세컨 티어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비례대표의 나머지 잔여표들을 전적으로 모아가지고 다시 2차 배분하는 그런 것들도 비례대표라든지 그런 걸 외국에서 또 학교되는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또 다른 형식의 어떤 사표 방지를 위해서 그런 전국적인 의석을 좀 만약 늘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놓고 그러면 지금 비례대표를 지금 같은 제도에서 이렇게 몇 명 더 늘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이 정치 개혁을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 혁신위원회 초기에 그당 최고위원을 권역별 대표성을 가지게 하자는 문제가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을 어떻게 할 거냐? 수도권을 통째로 하기엔 너무 커지고 그럼 서울 경기를 나눌 거냐? 요즘은 뭐 다 출퇴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돈을 생활권을 못 주는 경우가 많고 인천을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심각한 문제는 강원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일단 그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권역별 비례 교육한답자도 일본식으로 어떤 교육생활 굉장히 생산적인 것 같고 연말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역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뭐 지금 시간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슬슬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좀 바라시고 싶은 거다. 특히 발표자이신 전지영 주무관님 아까 토론 이후에 발표하실 때 너무 짧게 하신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야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여러 활동과 행태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또 전문적인 어떤 견지에서 지켜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좀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나 좀 해주시면 그런 발언을 통해서 또 마무리하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진짜 순수합니다. 왜냐면 여기 여의도의 지역이 여야 양당이잖아요. 근데 제3자들은 사실 대부분 여의도 밖에 있잖아요. 밖에서 하는지 저도 여의도 생활 한 3개월 때 보면서 진짜 깜짝 놀라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이분은 제3자적 입장에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뭔가 통찰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질문 하나 하면 안 될까요? 무슨 말씀 듣고 나서 아까 이 발언 기회를 주신 이유가 사실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뭐냐면 저는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사실 학술 논문이었고 이게 제가 분석 학술 논문으로 발표하는 건 특별하게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학문적 관심과 객관적 데이터에 이제 입각해서 분석을 하고 쓰는 거고 마찬가지로 제가 조사체에서 보고서 쓰는 것도 똑같은데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떤 여나 야가 어떤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이나 이런 것과 부합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중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조사관으로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그 말씀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비례대표의 의정활동을 봤더니 비례대표의 의석 확대 필요성을 끌어낼 수 있는 이제 분석 결과이다 보니까, 근데 그건 사실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당이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또 저의 중립적인 연구 결과가 특정 정당의 방향과 합치되는 부분들 때문에 또 오해를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학문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한 거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팩트하고 데이터가 백업되는 한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직능 대표로 비례에 입성하신 분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지금 관심이 있어서 그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짧은 질문 전 박사님 여기 결정 자료에 네. 대표위원과 국회의원 정직 구성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시민단체 네. 이게 비례대표 제일 높잖아요. 네. 여기 시민단체는 어디가 포함돼요? 노조도 포함되고 네? 노조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그쵸. 노조는 이제 노조 위원장 이런 거 하셨던 분들하고, 그러니까 주로 노총, 한국노총 이런 부분. 노동협회에서. 네, 그런 분들과 뭐 참여연대, 그러니까 딱히 그걸 하면서 다른 또 예를 들면 교수 출신인데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교육계로 근무를 했지만 다른 전력을 안 기봐도 그게 대표 활동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여성단체 활동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여성단체 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단체로 소개해요. 네. 그리고 이게 퍼센티지를 막대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퍼센티지는 뭐냐면 그 빨간색,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54인 중에 몇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는 246대 54분의 몇인 기준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낸 거거든요. 분모가 비례대표 의석 총수, 지역대표 의석 총수가 분모를. 사실 농촌 지역도 아무리 농어진과 감소했지만 지역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한 20% 이상이 포괄되고 있고 어촌 지역도 그 중에 일정하게 있는데 농민 대표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 농촌 지역 출신이라고 농민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고 특히 농업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자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도 약하거든요. 뭐 어민이나 해양 쪽은 뭐 더더군다나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게 그런 해양 도시로서의 큰 기능이 있는데 그 지역을 대표하는 10여 명의 의원들 중에 그쪽으로 이렇게 특별히 정체성이나 또 역할을 부여받고 나온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비례대표가 그 전문성과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점이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선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